네, 두 분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무더위는 잘 이겨내고 계십니까? 네. 여름에 더워야죠 뭐. 어우, 더위에 강하세요. 말만 이러는 거 힘들어요. 네, 힘들어요. 저는 더위 약한 편인데 네. 방에 창문형 에어컨 하나 달아가지고 연구실에? 아니요 제 방에 방에? 집에 있는 방에 아파트에 사시잖아요. 아파트에. 근데 창문형 에어컨을 다셨다고요? 제 방이 원래 제 소재가 그러니까 아. 바깥으로 연결되는 그 창문이 없는 방이 골방이어가지고 서재에. 더웠는데 하여간 거기 그렇죠. 창문형 에어컨 하나 달아가지고 좀 뭐 나름 시원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뭐 아무리 더워도 구치소보다는 덜 덥겠죠?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새벽에 더 덥다 그러대요. 거기는? 예.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생각해요. 정책래 의원이 말씀하셨나요? 에어컨 없는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국민들 하도 힘들게 했으니까 당신도 한번 힘들어 봐라 이런 마음이 들지만 저는 그런 건 인권 문제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봐요. 근데 구치소가 전반적으로 아마 에어컨이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선풍기는 있다고 들었어요. 선풍기. 교정시설에서 그 에어컨 설치하는 게 맞냐. 일반 국민들도 에어컨 없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교정시설 아니고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거든요. 도주 우려가 있어서 붙잡아 놓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건. 근데 네. 그럼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 게 접견실은 춥대요. 맨날 접견실에 있으니까. 특별면회 하니까. 하루 종일 접견실에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근데 제가 괜한. 네. 접견실은 에어컨이 너무 빵빵해서 네. 형사 전문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춥대요. 그렇군요. 94년도 네. 여름이 생각이 나는데. 그때 엄청 더웠던. 네, 그중 여름에 저 이제 군대 훈련소에서 이제 뭐 입영 훈련 맡고 있어가지고 너무 더웠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그때 제가 그해 9억 옥탑방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럼 뭐 제가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또 여름에 또 김일성도 죽었잖아요. 맞아요. 그해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더웠던 생각이 나는데 지금도 그만큼 더운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더워서 이제 방송 부적합한 어떤 패션 차림으로 옥상에 나갔더니 옆집 아저씨도 똑같은 패션으로 옥상에 올라와서 담배를 피우고 계시는데 그래서 서로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당시에는 뭐 하여간 다리 밑으로 빗어가는 게 유행이고 그랬죠. 그래요. 그게 벌써 옛날입니다, 30년 전 얘기네요. 똑같은 37도에도 그럼요. 가난한 분들과 그럼요. 넉넉한 분들의 온도가 다르고. 좀 이따 우리 그 얘기도 좀 해야 돼요. 네, 사실 네. 이 폭염 시간 되면 하시죠. 노동 문제도 좀 한번 짚어야 돼요. 네. 근데 그거보다 더 급한 거 통상 문제로 좀 짚어야 됩니다. 서한이 결국은 왔습니다. 25%. 네. 뭔가 원래 이제 했던 거 그대로인 거잖아요. 일본만 1%포인트 올랐대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는 지금 정상회담이 안 돼서 지금 사실은 애가 좀 타고 있고, 그렇죠. 일본은 몇 번 했는데 오히려 이제 오히려 올랐고. 벌 없다 그러고 지금 뭐 그러니까. 1% 올라가지고 일본도 지금 되게 당하고 있다고 그러고 있고, 제가 그 서한을 좀 다 읽어봤어요. 네. 읽어봤더니 그 트럼프 음성 지원되는 것처럼 마치 그냥 머릿속에서 다 이렇게 들려요. 아니 들리는 것 기존의 같은. 모든 질서를 다 해체하는 것 같아요. 정말. 아니 그 써 있는 게 완전히 구어체로 그렇게 써 있고, 또 재밌는 게 이제 그 대문자가 또 많이 쓰였어. 그 문장 중간 중간에 대문자. 그래서 뭐 이거 영문법 하시는 분들은 이게 뭐 문법에 맞네 안 맞네 이제 이런 약간 뭐 이렇게 설왕설래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읽다 보면은 트럼프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 글자에서. 무슨 뜻인지 되게 알아요. 쉽게 쓰고 구어체로 쓰잖아요. 예, 구어체로 써가지고 그렇게 들리고 지금 이제 이번에 14개 국가에서 뭐 일본하고 한국 빼고 나면은 나머지는 다 이제 신흥 그럼요. 뭐 개도국입니다. 신흥국 개도국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의도는 일본하고 한국에서 성과 내겠다. 지금 어차피 타겟은 우리군요. 지금 뭐 우리가 그 주타격이다. 이거 약간 북한식 표현인데, 약간 주공이다 우리가 주공. 다른 나라는 이제 조공이다. 그래서 이제 여하튼 굉장히 지금 저도 여기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 통상 전쟁, 무역 전쟁을 시작한 이후로 성과가 지금 트럼프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그렇다고 뭐 미국의 대통령이 성과 없이 물러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타겟이 좁혀졌다. 그게 이제 일본하고 한국이다. 이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제 서한을 보면은 뭐 내가 첫 문장부터 내가 당신에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당신에게 이런 편지를 쓸 수 있어서 영광이야. 뭐 이런 아마 이제 관행적으로 이런 걸 쓰는 것 같고 그 뒤에 보면 우리는 그동안 상호적인 것과는 거리가 아주 멀었어. 네. 우리 관계에 따라서 우리 이번에 내가 너에게 매기는 관세는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할 거야. 이렇게 써져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진짜 이건 무슨 니네 하는 거 보겠다 이거죠. 형님들이 무슨 식당에서 매달 돈 뜯어갈 때 쓰는 용어 같은 것들이 이렇게 돼 있고 이 용어 이 문장도 다 똑같고 앞에 대통령 이름만 바뀐다는 거 아니에요? 말레이시아는 술탄에게 보냈는데 그 다 그렇다고. 앞에 이름 이렇게 내용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컨트롤 V 해가지고 이게 다 이렇게 쓴 거고. 그러니까 초점은 이제 8월 1일부터 발효하는 걸로 좀 해놓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7월까지는 시간이 있다라는 네. 이게 지금 초점인 거죠, 그러니까. 그럼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일본은 지금 굉장히 격앙돼 있거든요. 일본은 집권 자민당 같은 경우에 만약에 우리가 민주당에서 이런 표현 썼어봐요. 외교적 무례다 이런 표현 썼어요. 네, 이번 이 서한이 기본적으로 두 나라 간 협의한 게 없는데 무슨 서한이 오느냐. 그다음에 우리 총리가 받아보기도 전에 트위터에 올라갔던 내용이 아, 이런 요즘 것들이 일본이 왜 이럴까? 세게 나와요. 곧 참여연 선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는 지금 대선이 마무리가 되고 리더십이 서 있기 때문에 어쨌든지 그 뭔가 좀 합의를 이제 이끌어가는 이제 네. 그런 국면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일본은 지금 선거가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일본도 이제 좀 합의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이제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그 7월 한 달 동안에 어떻게 좀 정상회담 이런 것들을 좀 상사를 시켜서 네. 이야기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뭐 지적을 많이 했는데 위성락 안보실장이 어제 브리핑을 하기를 정상회담 추진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다음 달 1일 이전이다 이후다 이렇게 단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뭐 정상회담 언제쯤 열자라는 의견 접근이 아직 안 이루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게 7월에 이게 성사가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이시바 총리 과거에 뭐 아베 총리도 마찬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뭐 캐나다 총리도 마찬가지, 멕시코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 여러 번 만났거든요. 만나봤자 소용없다. 결과하고 아무 의미가 있나요? 저는 뭐 만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래요? 서둘러 만나는 게 그래서 이렇게 사진 찍고 두 사람이 뭐 포옹하고 네. 한미 이 뭐 이런 동맹 관계들 재확인했다 이런 기사 나오는 거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매기는 관세하고 아무 관계가 아무 없습니다. 상관이 없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저 어제 신문 보니까 뭐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호혜적인 어느 우리 경제신문에서 우리 정부에 이제 그 협상 주문하면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호혜적인 협상 원칙을 지켜나가야 상호도 없고 신뢰도 없고요. 호혜적인 것도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관계는 그동안 상호적이지 않았다고 편지에 썼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아시다시피 FTA 동안 우리는 미국의 관세를 실효 관세가 0%입니다. 쌀이나 이런 것만 조금 받았고 우리는 미국의 관세를 매긴 적이 없습니다. 근데 상호적이지 않았다. 만약에 이번에 이제 25% 매겼는데 우리가 좀 깎긴 하겠죠. 15%에서 10% 정도 될 거라고 이제 우리 경제연구소들은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미국의 관세를 어떻게 매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제비 보시기에. 보복 관세 매기면 또 가만 안 둔다는 식으로 사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호적이지 않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15% 이번에 이제 확정이 됐다. 우리가 협상을 잘해서 10% 정도 깎았다. 일본하고 비슷하게 나올 것 같은데. 그럼 뭐 그래? 그럼 우리도 미국에서 오는 거 한 15% 하자.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전혀 상호적이지도 않고 호혜적이지도 않다. 두 나라가 다 좋아야 호혜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호혜적이지도 않아요. 근데 아무튼 그 관세율을 낮추려면 우리는 뭘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얘기 나는 게 쌀, 소고기, 네. 뭐 디지털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네, 그래서 아까 기자님 말씀해 주셨지만은 우리가 지금 FTA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관세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가 관세 문제는 아니고 이제 다른 현안들을 이 관세를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다른 현안이 중요한데 이제 우리가 받을 건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미국으로부터. 예, 받을 거는 뭐 지금 눈에 띄는 건 없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뭐 기존에 우리 뭐 보조금 받기로 했던 거 좀 정산 좀 해달라 뭐 이런 거 빼고는 사실 없고 내줘야 될 게 지금 줄줄이 이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있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소고기 네. 하고 농산물 시장 개방의 대표적인 게 우리가 30개월 네. 원령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제약을 지금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 당시 우리 그 한미 FTA 할 때 문제됐던 부분들 다른 나라들도 그거 했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된다 뭐 그런 논리가 있었는데 다른 나라들도 많이 풀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윤석열 정부 하에서 그 보수 정치인들이 뭐 우리 뭐 광우병 이런 건 다 괴담이고 과학적 근거가 없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걸로 봤을 때 니네도 혹시 이거 풀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풀려야 된다. 이제 이게 하나가 지금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그 미국이 과거 한 10년 동안에 테크 기업으로 돈을 엄청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한 10여 년만 해도 미국 1인당 국민 소득이 한 4만 불, 5만 불 이렇게 된다고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열어보면은 8만 불, 9만 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돈이 뭐 엄청 지금 네. 돈은 엄청 1인당? 1인당 엄청 부자가 됐습니다. GDP가 지금. 올라갔으니까 1인당 GDP도 올라갔죠. 우리는 3만 불에서 뭐 5천 불이 됐느냐 안 됐느냐 네.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 미국이 거의 2배 가까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요 산업을 좀 더 확산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규제 방식은 기본적으로 다 그 되는 것만 몇 개 정해놓고 나머지는 다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테크 기업들이 와가지고 영업하기가 좀 제약이 좀 있고 우리나라는 우리 또 토종 네이버 뭐 다음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렇죠. 규제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많이 파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컨대 우리 그 작가님도 여기서 아래아 한글로 이제 원고 만드시잖아요. 네. 그리고 그 공공기관도 다 한글 쓰고 있거든요. 네. 이거 왜 이러는 거야? 다 세상은 다 어조 쓰고 있는데. 그렇지. 예. 한국만. 예, 한국만 왜 이러는 거야? 네. 니네 혹시 조달에 있어가지고 혹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불공정한 거 있어? 예, 뭐 이런 있어 거. 막 그런 거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불공정해 한글이니까 한글 쓰는 거예요. 우리 예컨대 이제 SNS도 카카오톡 우리 거 쓰잖아요. 우린 다 우리 거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내비게이션도 네. 아마 근데 저 대통령이 시그널 쓰긴 했잖아. 시그널. 그러니까 내비게이션도 우리도 우리 거뭐 팀에 네. 뭐 카카오맵 뭐 네이버맵 이런 거 막 쓰잖아요. 네. 세상은 다 구글맵이거든요. 네. 근데 왜 그게 이제 우리 지도 반출이 안 되기 때문에 구글에서 이제 정확하게 그 서비스할 수가 없고 사실은 그거의 진실은 뭐냐면은 서버를 한국에 놔두면 한국 지도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한국에다가 세금을 많이 물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리고 우리 정보통신국에서 이제 관할할 수 있죠. 통제도 할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싫으니까 이제 또 지도 반출을 이제 해달라는 건데 우리는 여러 가지 법 때문에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것만 반출만 되면은 우리도 이 내비게이션 맵 시장을 먹을 수가 있는데 이런 규제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그 온라인 플랫폼 같은 이런 규제들을 좀 풀어달라. 그다음에 이제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되겠죠. 그 8일날 지금 또 트럼프 대통령이 100만 불 가까이 내야 100만 불이 아니고 뭐죠? 한 10억 가까이 내야 된다. 10억 달러 정도 내야 된다. 방위비 100억 달러. 네, 예. 네, 네. 100억 달러 정도 내야 되고 그다음에 주한미군이 한 4만 5천 명 주둔한다. 근데 이게 뭐 사실 안 맞거든요, 사실은. 예. 총 주한미군은 2만 8천 명 있습니다. 2만 8천 명 정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주한미군 비용 자체가 또 그렇게 100억 달러 정도 지금 드는지도 사실은 의문이거든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게 사실에 맞지는 않지만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테이블에 올라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뭐 예. 아이고, 예.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LNG 관련된 이제 수입 이런 문제도 올라와 있어가지고 그게 한 세계 한 4개 정도 토픽이 가장 첨예하게 지금 요구가 되는 이제 그런 안이 아닐까 싶어요. 가스 수입은 미국으로부터 지금도 우리 수입하는 가스의 한 10%, 12% 미국 거니까요. 근데 더 수입할 수 있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중동 맞아요. 오만 카타르 이런 데서 오는 가스 수입 우리 계약이 끝나서 미국산 이번에 아마 우리 많이 사줄 수 있고 뭐 사주는 카드로 아주 좋을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 직관적인 거 아주 좋아합니다. 미국 한국 사람들이 우리 30개월 넘는 소고기도 사주기로 했어. 뭐 한국 사람들이 우리 쌀도 수입에 간대. 쌀 지금 한 13만 톤 정도 쿼터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간대.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구글 반출 같은 건 설명하기 어렵잖아요. 이런 건 잘 트럼프 대통령이 복잡한 거 미국 국민들에게 설명 잘 안 해요. 그래서 직관적인 걸 내주면 타격은 좀 덜하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쌀이나 뭐 쇠고기 이런 거 조금 내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세요. 그런데 이제 그게 사실 두 나라 사이에도 경제적인 거라기보다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그러니까. 이슈거든요. 일본도 지금 이거 굉장히 예민한데 미국에서 소고기 제일 많이 수입해 가는 나라가 어느 나라 같으세요? 일본이에요? 일본하고 한국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일 많이 보면 아까도 14개 나라에 편지 썼는데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과 일본이 타겟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중에서도 한 60%가 그 수출량이 저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부 보수 언론에서 뭐 한국이 외교 이런 거 새 정부 들어서고 이러면서 잘 못해서 타겟이 되고 있다. 어제도 제목 이렇게 뽑았던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숫자만 보면 기본적으로 미국에 수출 많이 하는 나라 순서대로 세워보면 멕시코, 캐나다, 중국, 네덜란드, 독일, 일본, 한국 이렇거든요. 그 순서대로 그대로 맞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도 잘 알고 미국 언론도 너무 잘 알고 있는 게 25%씩 관세를 매길 수가 그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게 아시다시피 컴퓨터라든지 전자제품이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그렇게 가격이 올라가면 다 미국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되는데 이게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그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젯밤에도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때리는 거예요. 어제 CNN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허세를 시장이 간파했다 이렇게 제목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이 지속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협상을 이런 레버리지를 갖고 정말 우리가 불리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거 안 되거든요. 이렇게 관세를 일본과 한국 같은 나라 이제 EU도 남아 있는데 정말 중요한 카운터 파트들이 세 곳이 남아 있는데 고율 관세를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 못 때립니다. 지속하지 않다는 걸 서로 알면서 협상을 해야 되는데 참. 근데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오히려 품목별 관세가 우리한테는 더 중요하다. 네. 그리고 이게 타격이 더 크다.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전망하세요? 철강 50% 때렸고요. 예. 그럼 이제 우리가 네 번째가 다섯 번째 철강 수출국이니까 영향을 받을 거고. 실제 지금 뭐 포스코도 계속 공장을 닫고 있고 중국 공장 팔았고요. 뭐 동국제강 뭐 이런데 다 지금 저기 그 강세 라인을 이 문 닫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25% 때렸고요. 네.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이거 상호 관세랑은 중복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반도체가 남았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것도 보면 반도체 우리가 이제 벌써 안에서 많이 만들기 시작했고 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밖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관세를 설령 30%를 매긴다고 해도 그럼 어디 걸 쓸 겁니까? 중국 걸 또 안 쓰고 한국 것도 안 쓰면. 근데 반도체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25%를 때렸다 해요. 네. 근데 한국에도 25%, 대만에도 25%, 네덜란드도 25%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결국? 그러니까요. 네. 지금 이제 갤럭시 휴대폰이 미국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주로 이제 방민에서 만들잖아요. 베트남에서 만들잖아요. 그 이번에 베트남 30으로 맞았던 거예요. 좀 깎였죠. 그럼 이거 그만큼 가격이 올라갈 텐데 그럼 미국 소비자는 그럼 갤럭시 안 사지 않겠느냐? 물론 매출이 떨어질 텐데. 근데 애플 보고 지금 중국 가서 만드는 건 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어디서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중국산 휴대폰밖에 없거든요. 저 한국 핸드폰하고 저 애플 빼면은 중국산은 미국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암담하지만은 않습니다. 방법을 찾아야죠.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정리 좀 할게요. 그러니까 좀 저 단순하니까 단순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내줘야죠. 줘야 된다. 네, 내줘야 되는데 우는 아이 떡 하나 줘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 스코어 보면은 실질적으로 타결이 된 나라는 베트남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중국은 일단 휴전이고 네. 그만 싸워 이렇게 너무 격해지니까 일단 휴전이고 영국은 사실은 이게 한 나라라고 봐야 되니까 한 나라는 아니죠. 뭐 같은 공동체라고 보고 거기서 적자 보는 나라도 아니기 때문에 그건 쉬웠고 해결된 나라는 이제 베트남이 이제 하나가 이제 해결이 된 거고 나머지는 다 지금 뒤로 미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 내줄 각오는 이제 해야 돼요. 내줄 각오는 해야 되지만 너무 빨리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지금 그 위성락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를 묻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맞아요. 그래서 지금 좀 우려스러운 내용도 좀 나오고 있어요. 예컨대 뭐 전시 작전권을 우리가 해소하겠다 뭐 이런 것도 지금 진보 진영에서는 좀 의견을 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도 미국이 우리의 진정한 동맹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진행이 막 되는 것 같아요. 예컨대 뭐 우리 전략적 자율성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된다는 등.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 가는 건 조금 위험하다고 보고 우리가 내주되 국내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불만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이런 것들을 좀 재정 정책이나 규제 완화나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좀 완화하는 쿠션 장치를 마련해서 네. 저는 좀 너무 빠르지는 않지만 너무 늦지 않게 대통령이 이제 뭐 7월 달을 뭐 타결 전은 아니지만은 뭔가 좀 단계적인 합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유예를 받아내거나
좀 완화적인 조치를 받아내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8월달에 방미를 하게 됐을 때 그때 이제 깔끔하게 다 정리를 할 수 있다면은 그게 이재명 정부 차원에서도 가장 좋은 그림이 아니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직관적인 거 좋아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직관적인 걸 내주고 아주 복잡한 자동차 관세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여러 가지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가 알래스카 제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업성이 없어서 글로벌 기업들, BP 같은 기업들도 이미 다 오래전에 하고 떠났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뭐 사업성 검토의 MOU 우리가 검토 한번 해볼게 이렇게 해준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야 알래스카 가스를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 굉장한 기술력을 가진 나라가 와서 사업을 한번 검토해 본대 이거 내가 해냈어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런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잘 주고받는 수밖에 근데 없습니다. 이제 문제는 참 그러면 뭐 농민들 지금 송미령 장관 유임 때문에 지금 부글부글 하는데 거기다 또 이제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사회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지금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우려 사항이죠. 소문에 그냥 돌아다니는 소문인데 그래서 송미령 장관이 사실 이거 패전 처리용이다 사실은. 아 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소문이 그래서 요거 이제 하게 되면은 뭔가 좀 농민이 불만이 있을 건데 그때 책임지고 물러나는 경질.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저는 뭐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아니, 뭐 예, 그런 소문이 있긴 구도로 합니다. 봐서 그런 분석이 나올 수 있지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여하튼 지금 1기하고 2기하는 조금 트럼프 1기하고 2기 차이는 뭐냐면은 2기 때 지금 상원 하원이 다 지금 장악이 돼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오빠법이라고 하는 오빠법? 그건 또 뭐예요? OBBBA 하나의 뭐 감세법요. 아, 너 오빠를 해서 깜짝 놀랐잖아. 오빠법. 그게 약자로 쓰면 오빠법입니다. 그렇네. OBBA면 OBBBA B 세 개. BBBA. 그럼 오빠 One Big Beautiful Bill 빠보다 Act. 더 강조 예, 오빠법이죠. 오빠법. 예. 예. 통과돼 가지고 지금 이게 지금 말로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막 현실화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감세가 됐기 때문에 이 관세에서 벌충한다는 이게 작동하지 않으면은 미국도 재정이 지금 큰일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지금 물러나지 말로만 하고 끝나진 않는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이상적인 얘기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현실에 발을 디디고 무엇을 내준다는 전략을 가지고 다만 단계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건 지켜갈 수 있게 이렇게 협상에 임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아까 잠깐 미뤄뒀던 그 얘기 좀 하죠. 지금 폭염이 계속되는데 농민이 뭐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노동자가 폭염 속에서 노동을 하다가 외국인 노동자도 네. 또 사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법적으로 폭염이 그러니까 이틀인가 뭐 몇 도 이상 지속되면 뭐 휴식할 수 있고 이게 있지 않나요? 법으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그 찾아봤더니 33도인가요?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면 2시간 일하고 20분 쉴 수 있도록 그렇죠. 하려고 법을 고쳤다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풀었어요. 그것도? 지나친 규제다라고 유예했어요. 유예했어요? 네. 오, 그래요? 그 이제 사실은 그런 규제도 필요하지만 사업장마다 상식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번에 구민가요?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베트남 그 23살 청년 이렇게 앉은 채로 죽어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건 아주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국인 근로자들은 너무 더워서 12시까지 일하는 걸로 하고 외국인 근로자들만 4시까지 대부분 불법 체류자고 이번에 숨진 청년도 불법 체류자인데 그러니까 저항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면서 근데 엄밀하게 놓고 그럼 뭐 법적으로 이게 뭐 규제를 뭐 유예했다 이런 걸 사실은 규제를 유예 안 했어도 지금 말씀대로라면 외국인 노동 특히 불법 체류자들이라면 법을 앞세워서 그러니까 한쪽 우리에게- 다리 잡고 있으면서 일 시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 정도 사는 나라에서 매우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 댓글에도 뭐 악의적으로 쓴 댓글 같지는 않던데 베트남 그러니까 더운 나라에서 온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의 댓글이 있던데 에이. 이런 것들도 혐오입니다. 아 그럼요. 뭐 제가 방콕 3년 살아봤잖아요. 방콕 사람들 8월 초에 한국에 관광 오면 이렇게 더운 나라인지 몰랐다고 그러고. 아 그런가. 네, 뭐 우스갯소리고 우리 안에서도 제도 개선을 해야 되고 제도 개선해야 합니다. 한 3, 4년 전에 코스트코 파주에서 밖에 우리가 카트 네. 쓰면은 그거 정리하는 분들 우리가 마트 가면 만나잖아요. 돌아가셨죠. 밖에서 그 29살 한국 청년인데 맞아요. 그날 43,000보예요.
그 친구 걸은 게 휴대폰에 써져 있잖아. 그 더위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었는데 그러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일입니다. 고쳐야죠. 예. 만약에 사업장마다 이걸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럼 제도가 고쳐야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작업장 관리가 그러니까 제도를 그러니까 손보는 것도 중요한데 제도가 이제 그렇게 이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을 경우 작업장 관리가 되느냐가 또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나라 법제는 이 실행이 잘 안 된다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단속할 수 있는 인원들이 많지가 않아서 근로감독이 되느냐 예, 근로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예컨대 뭐 여러 가지 이제 제재하는 법들이 있지만은 그걸 뭐 모니터링이 안 되면은 뭐 사실은 뭐 하나마나하고 만약에 사후적으로 처벌한다 그러면은 사후적으로도 이제 강하게 처벌이 되더라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은 사실 문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부와 이제 이런 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감독관들 좀 확대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전 의미가 있다고 보고 그게 관리 감독을 잘하면 사실 형사처벌하는 것도 사실 민사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좀 실질적인 이제 감독이 필요하고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다 우리 투입 요소라고 경제에서는 부르고 투입 요소, 노동 자본, 뭐 토지 이런 건 투입 요소거든요. 근데 다른 투입 요소와 다르게 사람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뭘 산다 그러면 우리가 소유권을 갖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노동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 시간만 잠깐 빌려서 쓰는 거기 때문에 빌려서 쓰고 온전하게 갖다 놔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이러면 곤란하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위험이 있는 것들은 그 위험에 해당되는 한도를 정해놓고 그리고 위험에 대한 수당도 더 추가적으로 지급을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노동시장 어떻게 돼 있냐면은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임금이 더 싸. 그렇지, 맞아요. 왜냐면 우리 힘들어 그럼 외주 준다. 그럼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뛰어가기 시작해가지고 3천만 원 일자리도 나중에 중간에 수수료 띄고 맨 그 아래 내려가면 그 2천만 원 일자리를 변화했습니다. 그게 그래서 위험에 외주화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게 많아지면은 뭐 9단계까지 뭐 맞아요. 예, 하청이 이제 내려가는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예전에 그래가지고 그 지하철에 뭐 자동 개방을 수리하시는 분들이 그게 많이 사고가 나고 뭐 그랬었는데 저도 막노동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잘 알죠. 그 시멘트 포대를 이렇게 그러니까 메고 가다가 딱 발을 디뎠는데 발바닥에서 막 갑자기 화상 같은 막 이게 막 확 오는데 이만한 대못을 밟고 아이고 푹 들어갔는데 병원도 안 갔어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랬더니 고추장 발라? 같이 일하던 아저씨 보더니 그 옛날 유엔 성냥 있잖아요. 예. 유엔 성냥을 한 움큼 짚더니 불을 붙이더니 지져버려요 거기다가. 아이고. 그러면 거기 뭐 황인가 인인가 있잖아요. 예. 이걸로 소독이 되고 다 낫는데요. 그렇게 응급처치 받고 다음날 또 나가서 일했어요. 근데 아이고. 낫대? 그 못에 대한 소독 효과는 있을 것 같은데 그 화상에 의한 그 감염 효과는 또 발생할 텐데 하여튼 뭐 시대가 그랬으니까요. 아무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현장 관리, 작업장 관리라고 하는 게 거의 사각지대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도 여전히 논란이 많지만 드라마 보면은 거기 있는 사업주분들이 다 악독하게 나오고 막 이렇잖아요. 그 무슨 노무사 무슨 드라마 봐도 그런데 그러면 사장님들은 다 악한 사람이고 뭐 그건 아닐 거예요. 근데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아직도 이만큼 성장했는데 우리 사회가 아직도 효율성에 묶여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한 명 그 10,000명 있는 사업장에서 3년에 한 명 죽는 한 명을 살리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가 이거 아깝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 마인드가 사라져야 되지. 경제 논리가 지배하는 거죠. 이거 했던 사장님 나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는 제도 개선도 되지 않고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성장의 속도를 조금 늦추더라도 사람이 더 중요해. 우리만큼 살면 사람 하나 빵 공장에서 사람 죽으면 안 돼라는 인식을 해야 하는 겁니다. 동의. 네. 그저 이야기 좀 우울한 이야기만 해서 저 진짜 우리 제도 중에 벌써 몇 년 전 제도인데 야 이거 참 아이디어다. 이게 이렇게 더울 때 폭염주의보 내리면 어르신들 호텔로 그 동네 숙박업소 장사도 안 되는데요. 뭐 이런 데로 이렇게 밤 저녁 6시부터 아침 11시까지 모시는 서비스들이 있어요. 아, 그런 게 있어요? 모르셨어요? 네, 처음 들어요. 예, 기초생활 수급자분들 어르신들 집에서 이게 부채 선풍기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을 그 숙박업소로 옮겨서 공짜로 기초단체에서 아니 동대문구도 하고
많이 해요. 기초단체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치단체에서. 오, 예, 네. 예, 예. 근데 저는 이거 정말 지금도 하고 있고 몇 해 전부터 시작된 거고 많이 아실 텐데 이런 게 멋있는 거예요. 이런 게 미국 사람들 오면 야 봤지. 우린 이런 거 한다. 니네 이런 거 상상이나 할 수 있겠니? 그러네요. 니네 건강보험도 안 되잖아. 음. 우리는 저기 골방에 계신 분들 구청에서 버스 태워 보내가지고 호텔에서 그 시원한 물에 목욕하고 에어컨 켜고 주무실 수 있게 단 뭐 한 달 동안이지만 우린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니까 이제 유튜브 이런 거 보면 이제 국뽕 채널들 보면 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놀라고 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버스 정류장에 무슨 난방 시설이 돼 있네. 네. 그다음에 여름 되면 그늘막 해가지고 거대한 뭐 파라솔 같은 거를 하네. 야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하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보이는 곳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네. 보이는 곳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정작 노동 현장 작업장에서는 어떠냐 이걸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요. 그거죠. 진짜로 강한 나라, 위대한 나라가 되려면 김구 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문화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또 뭐 안보에서도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서 강해야 우리가 진짜 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사회복지 정책 하다 보면은 이제 노동시장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우리가 기준을 정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을 할 수가 있냐면은 받아야 되는 사람이 꼭 받아야 되는 그런 기준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좀 완화해 놓으면은 받아야 되면 안 되는 사람들이 또 받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컨대 뭐 이제 복지 기준을 조금 이제 완화를 해놔야지 사각지대가 줄어들거든요. 그러면은 타워 팰리스에 사시는 무슨 할머니 할아버지도 뭐 받았다. 요런 기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받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요 기준 때문에 이제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하거든요. 요거는 기준 때문에 피치 못하게 발생되는 오류입니다. 이건 늘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냐면은 받아야 되는 사람이 꼭 받을 수 있게 기준을 만들고 네. 다만 그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발생될 수 있는 이런 부작용들은 우리가 사회가 치러야 되는 비용이다.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짧게 이야기하고 마무리하죠. 이 시점만 되면 제가 그 우석진 교수께 계속 드렸던 질문이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얼마로 예상하십니까? 지금 저는 뭐 그 1,500원까지는 가야 된다고 보는데 근데 뭐 지금 뭐 그 근처 얘기도 안 나오던데. 1,500원까지 가야 된다고 왜냐면 지금 1,500원. 1,500원. 그렇죠. 1,500원. 1,500원. 지금 1,500원. 1,000원쯤 되니까. 그러니까. 네. 1,030원이니까 네. 1,500원까지 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야지 이제 한 5% 정도 조금 안 되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예, 윤석열 정부도 5%를 갔기 때문에 첫해 우리도 그 정도는 민주정부다 진보정부다 그러면은 이제 가야 되는데 근데 뭐 만 100 얼마 뭐 이렇게 나오던데.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지금 1,440원이 상한으로 이거를 우리가 뭐 심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공익위원들이 9명의 공익위원들이 안을 내놓거든요. 그래서 1.8%에서 4.1% 그 사이의 안을 지금 내놨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이 공익위원 9명 최저임금 위에 뭐 사용자 측 9명 그다음에 뭐 노동자 측 9명 공익위원 9명인데 이 공익위원 9명들이 윤석열 정부 때 지금 임명 내신 분들이고 예, 이분들이 사실은 그 윤석열 정부 때 노동시장 개혁 69시간 주도하신 분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어요. 교체가 안 됐군요. 공익위원들이.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이재명 정부의 아닌지 윤석열 정부의 잔재인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고용노동부가 좀 어떻게 좀 그 역할은 못 하나요? 역할은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버팅긴다 그러면은 방법이 없다. 그건 뭐 독립성을 뭐 침해했다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상황은 저도 들어가 보지 않아서 알 수는 없는데 지금 나온 거 보면은 이분들이 작년에 이제 올해 거 만들 때 1.7% 올렸거든요. 너무 낮잖아요. 너무 낮은데 지금 나오는 안도 사실은 상당히 이제 사용자 측에 많이 붙어 있는 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윤석열 정부 때 위촉된 공익위원들이군요. 그것도 임기가 있어가지고 교체가 지금 제 상태가 노동계는 아니고. 불만이 상당히 많던데. 근데 이제 경제에서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정책들을 할 때 항상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많이 올리거나 갑자기 안 올리거나.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때 16%를 올리면서 집권 초기에 첫 해였던가요? 그때 이제 선한 의도가 시장에서는 왜냐하면 그걸
지급하는 사람들이 대기업 이런 데가 아니거든요. 중견기업도 아니거든요. 바로 그 점인데 자영업자분들이 부담을 하거나 최저임금 이야기만 나오면 자꾸 우리 언론은 어떤 레토릭을 쓰냐면 편의점 사장님 대 편의점 알바 네, 이 네. 대립구도로 자꾸 이걸 그러니까 묘사해서 보도를 하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틀린 말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자영업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결국은 중산층이나 서민이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구조고 일부 이제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 구조로 돼 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구도로 몰고 가서도 안 되지만 문제는 어떤 사업장이든 심지어 편의점 사장님이라도 이것을 예측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한 16%씩 올라버리면 그거는 시장에는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때 갑자기 너무 올라서 그냥 시장이 뭐 발작하듯이 최저임금을 굉장히 악마화하면서 최저임금 굉장히 안 좋은 거야. 최저임금 때문에 다 같이 힘들어져. 이런 이제 의제가 굳어지면서 그다음부터는 또 아예 거의 안 올렸거든요. 지금까지 거의 안 올린 거예요. 해마다 1%씩 올렸다면은 물가 인상률보다 낮은 거니까 실질적으로는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물가 오른 걸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건 갑작스럽게 뭘 하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점진적으로 올려야 되고 물가 인상률만큼은 최소한에 올려야죠. 물가 인상률. 그게 최저치죠, 그게. 네, 그건 최저치인 거죠. 그러니까 네. 우리 법에 이제 고려할 게 이제 경제 성장, 소득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생계비, 물가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뭐 분배 지표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생산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최저임금법에 이제 고려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고려하면 산식을 하나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그 공익위원들의 편의에 따라서 1.7%다 그러면 1.7%에 맞는 산식을 하나 또 갖고 오고 뭐 3%다 그러면 3%에 맞는 산식 갖고 오고 막 이러니까 지금 사실은 다 동의하기 좀 어렵죠. 어렵고 지금 그 박근혜 정부도 한 그래도 평균적으로 한 6% 가까이 올렸거든요. 예.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굉장히 정책했기 때문에 노동계 불만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간만에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민주당 계열의 정부가 집권했기 때문에 그 효능감을 좀 느껴보고 싶을 게 노동계도 좀 요구가 셀 건데 지금 공익위원들이 지금 상당히 낮은 안들을 제안을 했기 때문에 좀 불만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뭐 여기 뭐 위원장이나 여기 위원들도 제가 또 잘 아시는 분들인데 상당히 친기업적인 분들이 공익위원이라는 이름으로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무게추는 지금 노동부가 어떻게 중심을 잡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모르겠지만 좀 기업적으로 좀 치우쳐 있는 그런 분위기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우리가 특히 경제하시는 분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늘 어렵다, 힘들다, 쉽지 않다, 비관적입니다. 경제학 우울한 학문이라고 한다고 그런데 뭐 누가 돈이 있느냐, 그래서 도대체 누구 급여를 올려주느냐, 우리 누구 소득을 올려주느냐, 이게 항상 어려운 문제죠. 다 힘들다고 하니까 대기업도 힘들고 뭐도 힘들다. 근데 오늘 또 통계 하나만 소개해드리자면 10억 이상 계좌가 10만 명입니다. 10만 명을 이번 5월달에 돌파했습니다. 한국은행 통계로. 통장에 10억 이상 넣어놓고 10만 명, 800조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80억이 조금 넘습니다. 10만 명이 80억 조금 넘게 갖고 있으니까 물론 기업도 있고 이게 계속 늘어난다는 건 기업이 투자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 상당수는 개인의 계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다 같이 힘들다 그러지만 그분들도 힘들겠죠. 통장에 80만 원 있어도 힘든 건 힘든 겁니다. 그렇지만 엊그저께도 보면 뭐 저 동아일보에서 한국 부자들 힘들어서 다 해외 떠난다 이런 기사들 막 이렇게 일기장처럼 써놓으셨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경제는 성장하고 있고 넉넉한 분들도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얼마가 될지 한번 좀 지켜보시죠. 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